여러분 반갑습니다. 삼국지 목차를 따라가며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야기 삼국지 시간입니다.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정군산에 묻혔습니다. 충무호의 시호가 하사가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위연히 철수한 다음 기병을 약간 끌고 오정원의 진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탄식하듯 말합니다. 공명은 참으로 천하의 기재로구나. 유배된 이엄도 제갈량의 죽음을 탄식을 합니다. 공명이 죽었으니 내가 다시 등용되진 못하겠구나. 송고는 파구에 병력을 증파하여 한때 촉한을 긴장을 시켰습니다. 유선이 사신을 보내 알아보니 제갈량이 죽은 틈을 타서 위나라가 총나라를 공격할 것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사표에서 밝힌 대로 삼고초려를 통해 세상에 나온 제갈량은 삼국연의를 통해 타고난 천재적인 전략가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갈량이 거둔 군사적인 성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다만 정치가로서 행정가로서는 발군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국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총나라가 위나라를 상대로 정벌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갈량을 중심으로 한 청렴한 정치권이 백성의 신임을 얻은 것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법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유학에서 가르치기를 법은 높은 곳에는 미치지 않는다. 조조가 주장했던 그런 바죠. 춘추에 공자가 이르기를 법은 높은 곳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통치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예외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만 법을 적용을 시킨다. 이런 사상이 동양의 유학에서 가장 안 좋은 폐단이라고 하면 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후한무치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거 황제에게 하는 말이에요. 황제는 무엇을 해도 다 그게 법이다.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다. 이게 황제가 하는 행동에 뭐라고 할까요? 미사역으로 붙여줬다고 할까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은 후한무치한 놈 이러면 이제 상대를 비난하는 말이 되지만 후한무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서 어느 사람들은 자신들이 법 위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것들은 불공정이라는 것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다가오고 정권을 가진 사람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반발감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죠. 촉한에는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부터 통치권 스스로가 검소하고 부정을 하지 않고 백성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하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스스로 솔선수범을 한 거예요. 백성들에게 계도를 한 게 아니죠. 너 이렇게 해야 돼. 휴지 3칸만 써. 이게 아니고 몸소 스스로 먼저 실천을 해서 백성들을 따르게 만들었다는 그런 점. 이게 제갈량이 가진 장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완벽한 재정 분리를 추구했다는 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종교와 정치는 서로 분리를 한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의 조항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한기총에
전광훈 목사가 정치적인 발언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참고로 나중에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날짜는 2019년 6월 9일입니다. 유서는 자신이 즉위하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공표를 합니다. 짐은 제사를 맡겠소. 승상은 정치를 맡으시오. 왕권 국가의 정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왕이 실행한 정책이 실패했다고 왕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왕을 죽일 거예요? 어떤 정책이 실패를 했다고? 현대사회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투표로 낙선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가 겪었던 극단적으로 탄핵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고대 재정일치 사회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촉한이 시행한 이 제도는 제갈량이 스스로 출사표에서 밝힌 것처럼 언제든지 책임을 지고 물러날 마음을 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의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의 책임을 제갈량이 지고 있다가 자신의 정책이 틀렸다면 자기가 벌을 받을 수 있죠. 왜? 왕의 지시를 따른 게 아니고 스스로 모든 일을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촉한이 다른 삼국에 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중국 고대 왕국에 비해서 우수했던 그런 선진적인 정치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지만 언제든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을 황제가 가지는 거예요. 지금의 민주주의에서 볼 수 있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정치의 모범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다고 평가되는 군사적 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연의에서는 정치적인 면은 거의 무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갈량의 신기망측한 군사적인 면을 부각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있어서입니다. 제갈량은 한중에 주둔해서 군대를 조련하고 북벌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중에서 장안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위원이 제시한 좌우곡으로 나가는 길이 제일 가까워요. 하지만 제일 가깝지만 그 거리가 600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상호 간의 요충에 대한 방비를 게을리할지가 의문이죠. 나오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계곡을 통해서 나오는데 상대도 그 입구를 안 지키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런 병목이 끝나는 지점은 적은 군사로 대군을 막기에 좋은 그런 곳이기도 하니까요. 또 하나의 길은 낙곡입니다. 낙곡을 통해 무공으로 진출한 다음 위수를 따라 동진에서 장안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곡을 통해 미현, 그러니까 동탁의 미호성이 있는 곳이에요. 장안 서쪽 250리쯤 되는 지점입니다. 야곡을 통해 나가는 방법과 야곡 중간에서 북서쪽으로 갈라지는 기공을 통해서 한신이 사용한 진창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골짜기를 지나는 보급로가 항상 문제점으로 남아 있었어요. 왜? 계곡, 겨우 한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을 군사가 다녀야 되니까요. 맨몸으로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군량을 계속 수송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처음 제갈량이 선택한 길은 농서지방을 점령하고 위수 상류지방에서 안전적인 둔정과 전진기지를 확보해서 농서의 큰 길을 따라서 대오를 갖추고 동쪽으로 서서히 진군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촉한이 양주, 서량을 노렸음을 이미 송건이
형주 반환을 종용할 때 언급한 적이 있었죠. 삼국연의에서는 한중을 얻어 관우를 옮긴 다음 형주를 돌려주겠다는 상황이 정사삼국지에는 양주를 얻어서 관우에게 맡기고 형주를 주겠다는 상황을 각색한 것이에요. 그리고 아직 상대적으로 그때는 나이가 젊었죠. 젊은 제갈량은 그래서 단 한 번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적으로 위를 공격하기보다는 우선 농서를 점령하고 장기적인 전략을 따르기로 한 듯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마속이 가정에서 장합에게 패하며 좌절이 되죠. 사실 유비가 죽은 다음 위나라에서는 촉한을 조금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워낙 국력 차이가 큰 거예요. 우리가 뭐 미얀마랑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을 하면 긴장하겠어요?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전면에 등장한 제갈량이 군사를 이끌고 미연의 요충을 장악한 다음 농서를 공격하자 당황을 했습니다. 왜? 이때까지 제갈량의 군사적인 의미를 몰랐어요. 위나라에서는. 왜냐면은 유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직접 군사를 움직였습니다. 제갈량은 그 밑에서 행정적인 일을 했어요. 장사 양이가 맡았었던 것과 같은, 그러니까 계책, 작전을 짜고 이런 것보다는 모든 군사의 일을 유비가 했습니다. 그래서 유비가 죽으니까 이제 총나라에는 군사로 움직일 사람이 없다라고 위나라는 방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제갈량의 능력이 그렇게 출중했다고 하면 위나라는 유비가 죽었어도 끝없이 제갈량을 경계를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것,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때 만약 제갈량이 마속을 보내지 않고 위원을 내세워 가정으로 진출했다면 혹시 장합을 막고 중원 진출에 교두보를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마속을 선봉에 세운 제갈량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마속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첫 번째 진출이 실패하자 회군한 제갈량은 그해 겨울에 다시 군사를 몰래 진창으로 거느리고 나갑니다. 이것은 한신이 사용한 암도 진창지계를 활용한 것이에요. 그러나 진창성주 학소의 분전으로 다시 좌절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출전은 북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익주 내부를 안정시키는 반란 진압용이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한중에서 장안 쪽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무도와 은평을 공격해서 익주 내부를 평정하는 내전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단지 양주자사 곽회가 개입해서 위와 상대를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부 은평 무도에서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이 외부 세력인 곽회의 도움을 요청을 해서 곽회가 개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위나라의 곽회와 제갈량이 전투를 했다라는 부분을 크게 묘사를 한 거죠. 삼국연의에서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지원군을 좀 보내다가 무도 은평이 지리멸멸한 것을 보고 그냥 군사를 철수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 같습니다. 출사표를 대고 출전한 첫 번째 출정 이유는 이렇다 할 위협이 될 만한 전쟁이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왜? 직접적으로 장안을 노리진 않았거든요. 위와 촉의 네 번째 전쟁은 위나라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이 됩니다. 조지는 자오곡을 통해 남정으로 진입을 했고 사마이는 한수를 거슬러 올라 남정에서 조진과 합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가 보름 동안이나 계속돼서 계곡에 물이 불어나고 행군에 어려움이 있어서 소득도 없이 철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위나라의 선제 공격은
진짜로 촉한을 점령하기 위한 점령 전쟁의 성격보다는 조회가 새로 등극을 했잖아요. 위세를 보여야 됐어요. 그리고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는 전쟁만큼 좋은 게 없죠. 병력을 한번 일으켰다고 보는 편이 더 맞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마를 만나서 소득 없이 철군을 하고 말았죠. 다시 시작된 북벌전쟁의 네 번째 출정은 다시 농서를 노리고 기산으로 진출했지만 이때 다시 이염의 알 수 없는 행동으로 어이없이 철수를 하고 추격하던 노장, 장압을 죽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다음 제갈량은 심기일전을 하고 병력을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을 해요. 3년 동안 출병을 참으면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때는 이미 제갈량의 병이 진행이 되어서 스스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고 과감하게 야곡으로 진출해 위수 남쪽 강변을 점령하고 오정원에 진을 칩니다. 하지만 끝내 사마이의 수비를 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제갈량의 북벌의 꿈은 중원으로 나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장안의 지척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제갈량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실망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삼국연의에 그려진 신기막측한 제갈량의 전술은 모두 소설가의 풍부한 상상력의 산물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제갈량의 왜곡된 모습을 보아온 거예요. 좀 실망스럽기도 하죠. 그러니까 알면은 오히려 불편한 진실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갈량이 죽었어요. 사실 이 뒷부분부터는 삼국연의가 되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삼국연의는 연도를 길게 늘여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있었던 일을 한 권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한 권에 표시를 했다면은 제갈량 사후에는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10페이지에 이런 식으로 이제 삼국연의가 다루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름도 많고 그것도 낯선 이름들이고 그래서 사실 재미가 굉장히 반감이 됩니다. 그래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인 234년, 235년은 조용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위주 조에는 촉한의 위협이 사라지고 스스로 남정의 성과를 올리자 위세를 부리며 궁궐을 증척하는 등 대공사를 벌여서 원성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대신들이 조예를 말리다 죽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후궁으로 곽부인을 들여 즐기다가 모황후가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곽부인을 황후로 세우기까지 하죠. 하지만 아무도 조예의 폭정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안에 근심이 있으면 밖에서 화가 따릅니다. 유주자사 관구검이 요동태수 공소년이 연왕을 칭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그러니까 요동태수, 요동은 항상 공손씨가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강역입니다. 공손찬도 그랬죠. 그쪽은 완전한 한족이라기보다는 다른 종족인 경우가 더 많았어요. 관구검으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사마이는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이 공소년은 누구냐면 조조에게 원상의 수급을 바쳐 양평후가 된 다음 공손강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의 자귀를 뺏어서 스스로 연왕을 칭하게 된 그런 호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친위파, 위나라와 화친을 좋아하는 그런 인물로 동맹을 원하는 송곤의 사신을 죽여버리고 조예에게 바친 공으로 다시 대사마의 낙난공이 되었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연왕이 돼서 연호를 소한 원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15만 명의 군사를 일으켜 비연을 대장군으로 양조를 선봉으로 세워 중원으로 출병을 합니다. 조에는 가장 신이 많은 사마이를 출정을 시켜요. 공소년은 위군을 상대하기 위해 요동 변방에 녹체를 세우고 참호를 파서 대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마이는 배를 타고 바래를 건너 바로 양평으로 진격을 해버립니다. 빈집털이죠. 본진털이. 먼 길을 달려온 사마이를 맞고 군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던 공소년은 당황해서 서둘러 군사를 회군을 했습니다. 사마이가 노린 위위구조의 전법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적군이 돌아오는 중간에 군사를 매복해서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러니까 본진이 털린다니까 공격 나갔던 병력이 막 급하게 돌아와야 되잖아요. 본진 털리면 끝인데, 그죠? 그 돌아오는 길에 군사를 매복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게 바로 위위구조라는 손빈이 있었던 그런 전략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공소년은 겨우 달아나서 양평성으로 들어가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 달간 비가 내렸습니다. 위군은 육로를 버리고 요하의 백길로 군량을 날랐어요. 이곳은 요택이라고 늪지대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뭐 양만춘 안시성 전투 뭐 이런 때 보면은 항상 이 요동, 요택 여기에서 수나라, 당나라 군대들이 항상 뻘밭에 빠져서 고생을 하죠. 그리고 위군들도 성을 포위하기는 했지만 진흙탕이라서 싸움에 어려움이 많았어요. 장수들이 진영을 높은 곳으로 옮기기를 권했지만 사마이는 포위를 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적은 군량이 부족하고 백길로 편하게 보급을 받는 아군은 군량이 넉넉해서 장기전이 유리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장마가 사마이 편을 들어준 거예요. 왜냐면은 장마가 내리지 않으면 여긴 늪지대거든요. 근데 장마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바람에 여기가 강이 돼 버린 겁니다. 물이 더 많이 차서. 늪지대였다면은 군량을 수송하기가 힘들었겠지만 배를 띄울 수 있을 만큼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이를 하늘이 도왔다고 할까요? 한편 비가 그치고 일주일 정도 맑은 날이 계속되니까 양평성은 완강히 저항을 했지만 이미 식량이 떨어져서 군마까지 잡아먹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성 안에서는 반란의 조짐까지 보였습니다. 공소년은 세자를 인질로 보내겠다며 항복을 청합니다. 사마이가 한마디 해요.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싸울 수 없으면 지키고 지킬 수 없으면 달아나고 달아날 수 없으면 항복해야 한다. 그리고 항복도 할 수 없으면 마땅히 스스로 죽는 것이 옳은 길이다. 명백한 거부 의사를 들은 공소년은 그날 밤 측근 천여 명을 데리고 달아나다가 죽고 성은 함락이 되었습니다. 사마이는 성에 들어가 책임자 70여 명을 참하고 낙양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복잡한 이름들이 막 나오죠. 공소년은 누구로부터 정권을 뺏고 다 소용없어요. 사마이가 한 건 했다는 거예요. 요동을 정벌한 거죠. 사실 요동은 당시 계속 상국연의를 읽어드리면서 반복하는 말이지만 요동은 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거기는 중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니들끼리 조용히 살면은 그냥 두는 거예요. 근데 꼭 한 번씩 요동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왜? 거긴 농사하기가 척박한 땅입니다. 하북평원까지만 중원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농사짓기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많이 살죠. 유목민들은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고 있는 한족 농경민족을 습격을 하게 돼 있어요. 당연하죠. 저기 가면 먹을 게 있는데 우린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이런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 단위라기보다는 부족 단위로 이런 습격들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한편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마이는 다시 한번 자신의 위치를 굳건하게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조에는 갑자기 병을 얻어 죽어버렸어요. 죽기 전에 조에는 집안 사람 중에 죽은 조진의 아들 조상을 대장군으로 삼고 태이 사마이와 함께 태자 조방을 보필하라는 유조를 남깁니다. 사마이는 2대에 걸쳐서 고명 대신이 된 거죠. 조비는 사마이에게 조예를 맡겼어요. 이때는 조진과 사마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예가 죽으면서 다시 사마이와 조진의 아들 조상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아들 태자 조방을 보필하라는 그런 유조를 남겼죠. 나이가 어린 조방은 부친과 친분이 있는 부친뿐만 아니라 할아버지와도 친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마이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대장군 조상의 측근들이 조진의 생전에 사마이가 무례했던 일을 들어 그를 탭으로 승진을 시키고 실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사를 총괄하는 국방장관격인 태위를 황제의 고문에 해당하는 탭으로 승진을 시켜서 실질적인 병권을 조상이 차지를 한 거예요. 그렇게 실권을 장악한 조상은 측근을 요직에 등용하고 권력을 전행하기 시작합니다. 사마이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그래서 몸이 아프다고 태부 지위를 사직한 사마이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사마이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대장군 조상은 끊임없이 사마이를 감시를 합니다. 사마이는 계속되는 감시에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노망이 난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조상에 의해 하남윤이 되었던 이승은 다시 청주자사로 부임하며 작별 인사를 하러 들려서 사마이의 동정을 살폈습니다. 사마이는 천연덕스럽게 귀가 잘 안 들리는 듯 행동해서 이승을 속였어요. 이승은 조상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마이가 진짜 노망이 들었다고 생각한 조상은 더욱 방자하게 권력을 휘두릅니다. 어느 날 조방이 선제의 능묘에 제사를 지나러 백관을 거느리고 궁을 비웠을 때 사마이는 병력을 모아 궁궐을 점령해버려요. 그리고 곽태우를 위협해서 조상의 병권을 회수하는 칙서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조상의 가족들을 모두 참수해버리고 조상의 병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조방은 할 수 없이, 조방이 지금은 위나라 황제예요. 조방은 할 수 없이 사마이를 승상에 임명을 하고 구석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이는 한사코 사양을 합니다. 그리고 사마사, 사마소 두 아들의 보좌를 받아 정무를 받습니다. 옹주에 있던 하우페는 사마이가 곽회를 보내 죽이려 하자 강유를 찾아가 촉제, 유선에게 투항을 했습니다. 조씨와 하우씨가 다 점점 밀려나는 세력의 중심에서 밀려나는 거죠. 하우페의 투항을 받은 강유는 곧 유선에게 상소를 올려 제갈량의 뜻을 이어 위나라를 정벌하겠다고 했습니다. 승상 비위가 말렸지만 강유는 강족을 회유해서 군대로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유선의 허락을 얻어 첫 북정길에 올랐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지 16년이 되는 250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강병들은 때에 맞춰 오지 않고 곽회의 전술에 당해 크게 패하고 한중으로
회군을 합니다. 사마이의 명으로 증원군으로 파견돼서 곽회를 도왔던 사마이의 아들 사마사도 다시 낙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어린 황제 조방의 곁을 지키던 조씨 세력과 하우씨 세력이 점점 그 세력을 잃어가고 있고 사마씨가 점점 위세를 더하면서 마치 조조가 헌제를 핍박하는 듯한 상황이 다시 중국 대륙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